예,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희 오늘 출연진 이름 보신 분들, 썸네일 보신 분들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저희 오늘 정치 1번가 111회, 개편을 조금 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패널 이제 구성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던 우리 현근택 변호사, 그리고 조상호 변호사, 박진영 교수, 다들 이렇게 일정들이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새롭게 개편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정치 1번가를 계속 이어갈 텐데요. 주로 더불어민주당의 원외에 있는, 특히나 수도권 험지인데 나중에 한 분 더 모실 거거든요. 그 설명 제가 좀 이따 해드릴 거고요. 원외 지역위원장들로 구성을 해서 우리 민주당이 이제 새롭게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원외의 목소리를 좀 더 담아내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이 정치 1번가에 담아보려고 새롭게 개편을 했습니다. 뭐 예전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던 조상호 변호사, 뭐 현근택 변호사, 박진영 교수 없다고 이 시간 그냥 나가지 마시고요. 우리 김현정 위원장 그리고 윤종군 위원장 정말 오랜 동안 우리 또 지역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좋은 인자들, 정치 인자들입니다. 어떤 또 얘기들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 것인지 잘 지켜봐 주시고요. 저도 계속해서 열심히 뛸 테니까 이 시간 뭐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또 응원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어떤 각오로 임할 건지, 앞으로 이 정치 일반가를 꾸려가실 건지 각자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더불어민주당 평택을 지역위원장이고요. 현재 우리 원외 지역위원장들 대표로 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으로 지난 6월 달부터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원외 지역위원장 협의회가 더원협이라고 하는데 총 92명 있는데 그 더원협에 제가 지금 회장을 맡고 있고 우리 옆에 있는 남영희 사무총장을 맡고 있죠. 그리고 우리 윤종군 우리 위원장은 그 부회장을 지금 맡고 있어서 저희가 더원협의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도 2020년 그 평택 을에 출마해서 1.5포인트 차이로 그 낙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낙선한 이후에 당에서 저 대변인 또 했고, 또 지난 그 보궐선거 때는 박영선 선대위의 총괄상황실장, 그리고 대선 때는 종합상황실 부실장, 그리고 요동위원장 이렇게도 맡고, 그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그 선임 대변인, 그 김동연 선대위 선임 대변인하고 뭐 우리 평택시장 선거 총괄하는 역할도 해서 나름대로 이 그 당 돌아가는 거랑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나아가고 또 혁신하고 쇄신해야 되는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기준이나 뭐 생각들은 갖고 있는데, 앞으로 이 코너를 통해 가지고 그런 저의 생각들도 그 가감없이 한번 좀 우리 청취자분들하고 같이 얘기하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짝짝짝짝. 우리 윤종군 위원장님. 예, 지난달에 그 다시 이재명 책의 저자로 우리 새날 방송 이 자리에 출연했었는데요. 다시 이렇게 좀 초대해 주셔서 우리 새날 구독자 여러분, 또 우리 푸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사회를 보고 계신 남영이 개인적으로 친구인데요. 이렇게 기회 줘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새날 TV가 우리 찐 민주당 또 찐 이재명 이렇게 날로 성장해 가고 있는데 지금 구독자가 66만 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조금 더 노력해서 구독자 100만 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 해보겠다는 그런 각오 말씀드리고요. 저는 그 민주당 중앙당에서 당직자로 오랫동안 일을 하고, 지금은 이제 경기도 안성에서 민주당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차기 총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이제 3번의 전국 선거를 같이 치르고, 지난번 이제 청와대에서 연설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좀 모셔봤고, 우리 이재명 대표님 이제 대표가 곧 되실 텐데 경기도지사 할 때 이제 정무수석으로 모시고, 지난 대선 때는 이제 비서실에서 메시지 총괄팀장으로 지금 거리에서 이렇게 모시면서 함께 해왔습니다. 그래서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대로 제가 당에서 메시지 팀을 좀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글도 좀 쓰고 말도 좀 할 줄 안다 라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우리 뭐 현근택, 조상호 변호사님들 다 가깝고 좋아하는 이제 후배들인데 그들보다 더 잘해가지고 우리 날로 성장하는 새날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다부진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와. 뺐지만 한다 그랬지 뭐. 이제부터는 저희 편하게 이야기하죠. 뭐 소통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더불어민주당에는 오늘 여러분들이 잠깐 뉴스에서 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김진표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회동한 자리에서 여야 중진 협의체라는 것을 구성하는 안을 내놓으셨단 말들을 듣고 다들 지금 막 약간 의구심도 가지고 있고 또 분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도대체 뭐야 뭐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 협의체와 전혀 반대의 성격을 띠고 있는 더 원협의 핵심 멤버들만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어떤 분이 우리 김현정 비대위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많이 던지는 그 사람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반대표를 주로 던졌는지 어차피 좀 있으면 이제 임기도 끝나잖아요. 솔직하게 한번 지금까지 해온 일들에 대해서 네. 자기 자랑 좀 해보세요. 임기 이제 회의 2번밖에 안 남으셨네요. 지금 여기 그 같이 계신 두 분도 다 공범인데 제가 그 대표로 그 실행을 했다라고 이제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비상대책위원을 맡은 게 우리 더불어민주당 원외지원협의회 더원협을 대표로 해서 제가 이제 비대위에 합류를 한 거잖아요. 6월 10일부터 이제 8월 28일까지 이제 일주일 딱 남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참 많은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비대위는 지난 그 윤호중 박지연 비대위가 워낙 그 지방선거 앞두고 내부에서 자충우돌을 하면서 좀 지방선거를 망친 원인 중에 하나로도 작용하고 막 그래서 비대위에 비대위가 꾸려진 거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좀 전당대회도 잘 관리하면서 또 당의 혁신도 이끌어야 되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이제 우리가 권리당원들도 120만으로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그 당대표랑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 룰과 관련해서 당원들의 그 목소리를 더 많이 지금 반영해야 되고 또 국민의 그 목소리들을 더 많이 반영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당 안팎에 많은 요구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준위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까? 당대표는 최고위원 뽑을 때 1차로는 예비경선이라 해서 중앙위원들 100%로 해서 뽑는 그 컷오프를 통과해야지 이제 본선에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대표는 3명, 저 최고위원 후보는 8명을 이제 컷오프를 하는데 그 컷오프를 100% 중앙위원회에서만 했었잖아요. 그거를 그 여론조사 30%를 맞아요. 예, 넣어서 좀 민심을 반영하자라는 안이 전준위에서 올라왔는데 비대위에서 그거를 이제 뒤집었죠. 그거랑 이제 플러스해서 지역 쿼터제. 네. 지역 내가 사는 동네 무조건 한 표는 찍어야 된다. 최고위원은 1인 2표를 행사하니까. 진짜 웃긴 여자. 예, 그 안이 올라왔을 때 이제 저만 이렇게 반대를 해서 그때 막 이른바 송갑석 살리기 아니었다고. 뭐 그래서 뭐 여기 얘기 예 같은. 그래서 그날 새날 생방송에서 김현정 비대위원 사퇴했다 뭐 이렇게 푸나님께서 얘기했도 막 하시는 것 같던데 그때는 사퇴는 순전히 우리 남영희 위원장이 아, 저랑 이제 허위사실 유포했나요, 제가? 그 문자로 주고받으면서 아 정말 돌아버리겠다 그만두든지 해야지 이렇게 내가 한 거를 그만뒀다 이렇게 전달이 돼서 이렇게 와줬는 것 같은데 그때 한번 세게 한번 그 반대해서 부딪힌 적이 있고 또 하나는 더 원전 네. 회장님이랑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예. 김현정 비대위원이 안 계셨으면은 비대위가 많이 더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것 같아요. 그때 진심으로. 예, 그래 맞습니다. 또 그때 있어요, 최근에. 예, 그때 전준희 의원 안규백 위원장을 사퇴하면서 그때 우리 비대위가 다시 긴급 그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그 얘기는 여러분들 쉽게 예, 얘기하면 예. 당원들의 뜻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반대 역행하는 그런 안들이 이번 전당대회에 룰로 적용이 될 뻔한 거를 비대위에서 정말 세게 막아줬던 김현정 위원장이었고요. 또 한 가지 예. 또 하나는 기록에 남겨야 됩니다. 이거 당원 80조죠, 당원 80. 그 아. 말도 많은. 저는 지금 원래 당원 80조 관련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아예 폐지해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는데, 그럼 이게 워낙 뭐 이미 너무 많이 언론을 통해서 특히 우리 그 새날 그 청취자들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그 내용들을 빠삭하게 아실 거라서 제가 구구절절하게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지금도 뭐 문재인 정부 인사들 이제 노영민 비서실장부터 윤건영 의원들까지 10명을 무려 고발했잖아요. 국힘에서 어제 엊그저께.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뭐 그 대통령 기록물 압수수색하고 동시다발적으로 막 그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들이 막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고
또 우리 이재명 그 후보와 관련된 이제 수사들도 속도를 무조건 무진만이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검찰공화국이 거의 완성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 검찰, 경찰, 국정원 등등에서 그런 상황에서 당원 80조가 대단히 악용될 여지가 있다라는 그 인식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해요. 다 동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게 그 경선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프레임으로 잘못 와전이 되고 그것을 특정 후보, 박모 후보죠. 지금 당대표 후보, 박모 후보가 계속 순회 경선에서 마치 확대 재생산하고. 이 조항을 그대로 두면은 뭐 큰일 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갑자기 프레임이 확 바뀌어버렸는데 저는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때 이제 당원 80조가 전준위에서는 이제 그 개정의원으로 올라왔었죠. 그때 또 우리 비대위원이 7명인데 그 중에 이제 과반수가 넘는 비대위원들이 개정을 반대를 하는 거예요. 또 거기서도 저는 또 저만 또 유일하게 또 그 개정해야 된다. 저는 원래 폐지론자였는데 전준이 개정한 대로 개정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결국은 그게 이제 절충안 비슷하게 돼가지고 사망만 정치 보복 여부에 대해서 윤리심판원에서 판단하는 거를 당무위원회를 바꾸는 선에서 절충안이 돼서 이제 지금 당무위까지 지금 통과되어 있고 중앙위만 지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 전준위안도 하급심에서 판결이 난 이후에 그 당무직을 정지시킬 수 있다라는 건데 그것도 어폐가 있거든요. 우리가 삼심제의 나라에 있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 당이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연하게 대처를 못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하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는데 묵살됐죠? 결론은? 아니, 근데 저는 그래도 저기 처음 했던 그 전당대 룰은 원복시켰잖아요. 예, 원복시켰고 저는 좀 1승 1패인가요 그러면? 아니 안타까운 게 7월 달에 당원 80조 개정 논의는 그 이재명 후보가 후보 등록도 하기 전부터 이미 논의가 시작됐었고요. 그때 전준위에서 초안이 올라왔었어요. 지금의 전준위가 올렸던 안이랑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올라왔었고 그때는 비대위원들이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반대하지 않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간에 갑자기 무슨 이재명 방탄용 프레임이 생겨나면서 그 특정 후보가 거기 가세하고 뭐 보수 언론들이 받아쓰면서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 반대하는 논리들에 대해서 제가 좀 전에 했던 얘기 그대로 했거든요. 아니 왜 한 달 전이랑 지금이랑 이 당원 80조를 개정해야 되는 그 본질은 그대로 살아있는데 왜 갑자기 그 반대로 돌아서야 될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논리가 그런 거였거든요. 일단 그 보수 언론들의 프레임 그 얘기를 그대로 받아서 얘기하고 그 플러스해서 이제 우리 그 팬덤 그 지지자들 있잖아요. 팬덤 그거에 대한 강성 지지자, 정치 훌리건이라 불리는 예, 개딸들. 열성 지지자들 그 당원 청원 시스템 통해서 거의 8만 명 가까이가 이거 개정해야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당원들의 목소리를 받아 안아야 될 그 정치인들인데 당인데 오히려 그런 그 열성 지지자들의 그런 청원들을 오히려 수기민주주의를 해치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반대 논리를 얘기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요번에 이제 80조 논란을 보면서 이제 당직자 할 때부터 좀 일관되게 좀 갖고 있는 문제의식 중에 하나인데 우리 당내에 좀 이렇게 도덕적 선민의식 같은 이런 좀 기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저쪽 보수 세력 국힘보다 우위에 있어야 된다. 그건 맞는 거죠. 근데 그것을 너무 이렇게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그래서 도덕적인 잣대에서 봤을 때 국민들이 봤을 때 이거는 조금 후퇴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 너무 그걸 과잉 해석해서 우리의 어떤 도덕적 선민의식을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어떤 암묵적인 막 이런 정서들이 좀 강하게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때와 경우를 봐서 해야 되는데 저쪽은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검찰, 공화국, 뭐 경찰 모든 사정기관을 장악을 하고 문재인 정부 뭐 박지원 국정원장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 또 지금 현직에 있는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까지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이런 공세의 칼날을 이제 막아내기 위해서 저는 방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프레임을 잘 짜고 이 싸움을 해야 되는데 적들이 막 총을 쏘고 화살을 날리는데 방패를 안 들면 어떻게 싸울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성문을 그냥 열어두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저들보다 우위에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어떤 명분을 갖고 정치를 해나가는 건 중요한데 현실 정치에서 우리가 저들의 어떤 탄압이나 공세로부터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갑옷, 투구를 다 벗는 것은 정말 잘못된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문제가 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최소한의 방어를 할 수 있는 선은 좀 그래도 좀 마련된 거 아닌가. 혹시 두 분 그거 아세요? 우리 지금 입뿌리 토크가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거. 아. 오늘 첫 진행이라 제가 일단 뭐 짤막하게 어떻게 보면 김현정 위원장이 비대위원으로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잘했나 이 자랑을 좀 여러분들한테 세게 드리는 과정이었는데 더 깊게 나가고 있어요. 우리 차차 그 얘기는 할 기회가 많을 겁니다. 뭐 하고 싶은 얘기 얼마나 많겠어요. 저도 지금 중앙당 선관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여하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고충들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 나중에 서서히 저희가 원외 위원장들이 느끼는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당원들이 소통하고 싶은데 소통이 막히는 부분 이제 바꿔야죠. 이런 것들을 딱 하나하나씩 끄집어낸 다음에 고쳐 나가면 될 거라고 보고요. 정치 1번과 구호 한번 시작하고 출발해야 됩니다. 여태까지는 입불이었습니다. 그거도 있습니다. 늘 기호 1번만 할 정당이 있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된 기호 1번은 2030년, 2040년, 2050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1번 민주당의 정권 교체를 위한 연구 공부 방송, 1번 민주당의 정권 교체를 위한 서동요 방송, 정치 1번가 111회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이 111회인가요? 110일. 111회. 굉장히 영광스러운 타이밍에 출연했네. 그러니까요. 저 네. 112 우리 네. 지금 다수 의석이라서 1번이고 다음에 총선에 또 출마하게 돼도 또 1번 달고 나갈 건데 1등 하라는 의미 같지 않습니까? 갑자기 당선될 것 같은 막 확신이. 그래서 110일에 맞춰서 이번에 재편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셔야 가능한 일이고요. 민주당 또 새롭게 만드는데 여러분의 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좋아요, 구독 꼭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한 주 또 전당대회 이야기 저희가 하지 않을 수 없죠. 주말에 어디에 계셨어요? 저는 평택에 있었습니다. 전당대회 순회 합동 연설회 때 가끔 비대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지 예, 않으세요? 가는데 지난주에는 다른 비대위원들하고 무상호 위원장이 갔고요. 이번 주에는 서울 경기하고 중앙대의원대회는 저도 갑니다. 예.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이재명 후보가 역대급 압도적인 차이로 당대표 득표율을 80%까지 갈 것 있고, 같습니다. 나머지는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이 투표율이 낮다 뭐 이 얘기를 가지고 언론에서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정당한 전당대회 이슈로 다룰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별로 안 보인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그거 핑계거든요. 우리 후보들이 연설을 하면서 내놓는 여러 가지 얘기나 순회하면서 각 지역에서 토론회 때 내놓는 얘기들 조금만 더 유심히 살펴보면 되는데 그런 것은 지금 다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고 오로지 별로 좋지 않은 뭔가 흠집을 잡을 만한 내용이 뭐가 있나 싶어서 내놓는 얘기가 투표율이 역대 최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참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서 참 무던히도 단계별로 한다 이런 생각을 드는데 시작은 출마에 대한 책임론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책임론에 대해서 책임이 특정 1인에게 책임을 지는 게 맞느냐라는 또 그런 명분이 일차. 그 다음에 또 얘기된 게 집단 지도 체제해야 된다 또 그랬잖아요 그때. 그러면서 또 룰 같은 거 바꾸는 것 갖고도 또 한참 얘기했고 좀 전에 우리 남영 위원장이 얘기했던 국회에서 중진 협의체 만드는 중진 것도 협의체, 네. 이것도 사실은 이제 파고 들어가서 내용을 확인해 보면요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된 게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선명 야당 지도부한테 상당히 제약을 가하는 행위들이거든요. 이것도 아니 어떻게 오선 의원 여야 의원들하고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하고 그다음 국무위원들까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다는 발상이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비대위에서도 명확하게 이거는 우리가 인정하면 안 되고 자문기구 성격으로 정도만 인정하자 이렇게 한 측면이 있는데 이제 좀 약간 말이 좀 돌아갔는데 남영 위원장 말한 것처럼 이게 투표율 관련해 갖고요. 일단 다들 아시겠지만 이해찬, 추미애 당대표 뽑을 때보다는 지금 투표율이 높은 거고 이제 이낙연하고 송영길 대표 뽑을 때보다는 약간 이제 낮은 정도 수치인데 역대와 비교해 봐도 아주 낮거나 이런 수치도 아닌데다가 투표율을 분석을 해보면 투표율을 분석을 해보면요. 17개 시도당의 위원장들 선거도 같이 했잖아요. 네. 그 중에 시도당 위원장 후보들이 경선한 곳은 다 50% 넘어갔어요.
그 대표적인 게 부산 같은 경우에는 50.07%였잖아요. 그리고 경북도 57%예요. 네. 대구도 59%. 우리 남영희 위원장인데 인천도 경선에서 투표율 높았죠. 그렇죠. 이렇게 다 그렇게 이런 이제 그 시도당 위원장 경선이 된 곳들 시도당 위원장들도 권리당은 50%, 전국대회는 50%로 투표하잖아요. 이렇게 그 투표를 해야 될 그 요인들이 명확하게 있는 곳들은 투표율이 더 높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거꾸로 지금 이렇게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그 지난 송영길 바로 전에 있는 송영길 대표 뽑을 때보다 낮느냐라고 하면 저는 그 원인은 박용진 후보한테 있다라고 오히려 생각을 하는데 안 그런가요? 뭐 진단을 해보죠, 뭐 각자 다. 아니 권리당원들이 투표를 안 해도 어차피 뭐 확대명이라고 하는데 80% 가까이가 지금 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투표를 해야 될 동력들이 많이 좀 떨어져 있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전당대회가 좀 정책 비전이나 당의 혁신안 이런 내용들 갖고 좀 당원들한테 희망을 주는 네. 내용들이어야 되는데 온통 특히 이제 강훈실 후보 사퇴한 이후에는 그냥 1대1로 1시간 동안 토론하면서 온통 그냥 이재명 후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하는 논리들만 다 끄집어내가지고 계속 반대하는 식으로 해서 그 이삭죽기라고 하나요? 이런 식의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투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냐? 예, 우리 당원들한테 투표할 마음이 없어지게 만든 거는 저는 오히려 박용진 후보한테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박용진 후보가 이제 그 호남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투표율이 낮은 거를 엄청 막 안타까워 하면서 마치 투표율이 낮은데 그 낮은 투표율에 그 이재명 후보의 그 열렬 지지자들이 대부분 투표를 해서 이재명 후보가 득표율이 높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제가 그래서 그 전북 전남 광주의 그 투표율하고 득표율을 제가 따져봤더니 투표율이 제일 낮은 전북에서 박용진 후보가 제일 많이 얻었어요. 오히려 투표율이 낮은 곳에서 광주도 마찬가지야, 광주도. 그래서 투표율이 낮은 곳에서 오히려 박용진 후보가 상대적으로 자기가 득표한 그 평균 득표율보다 높게 얻었더라고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팩트를 가지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해야 되는 건데 무조건 다 뭐 기승전 이재명 후보 탓이다 이렇게 가는 건 정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그 윤영찬 후보도 이제 사퇴하면서 뭐 사당을 막지 못해서 죄송하다. 그러면서 호남의 낮은 투표율이 당의 어떤 경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박용진 후보도 그렇고 너무 비겁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이 투표율 낮은 것에 대해서 자기들 책임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당 사람으로서 어떤 당을 걱정하고 우려하는 이런 느낌이 들지 않고 그냥 공격을 위한 공격, 이재명에 대한 공격 이렇게밖에 느껴지지 않고요. 투표율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앞에 말씀하신 거에 이제 동의를 하고 좀 다른 측면에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권리당원 숫자가 또 대폭 늘어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전에 2016년 8.27 전대 때 추미애, 김상곤, 이종걸 이렇게 경쟁을 했을 때 29.8%였거든요. 종합 그 투표율이. 이때 우리 권리당원이 20만 명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117만 명. 그러니까 거의 6배 가까이 성장을 한 거죠. 근데 아무래도 숫자가 많아지면 투표율은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경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당대회 때 어떤 사람이 어떤 정책과 노선 깃발, 기치를 들고 당원들과 국민들의 지지를 모아내느냐 그것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지 투표율이 특정 후보에게 책임이 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하고 뭐 이재명 또 안희정 이렇게 경쟁을 했을 때 상당한 격차로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후보가 압승을 했단 말이에요. 경선에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누구 책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논리가 어디서 오는 건지 자신들의 어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프레임. 더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조중동이나 이제 보수 언론이 민주당을 폄훼하기 위해서 갖고 온 프레임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같은 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악의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은 좀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 중앙당 선관위원이기 때문에 전체 그 순회에 같이 이제 참여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그 지난 토요일 날 전북 개표 당시였죠. 그때는 제가 그 중앙당 개표 참관인으로 중앙당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말에는 광주 전남 쪽은 너무 멀어서 차편으로 지금 다리를 제가 다친 상태라서 이동을 못해서 그냥 집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제가 무수한 언론 그리고 보수 패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걸 계속 지켜보면서 역대 투표율을 막 조사를 했어요. 저도
화가 나서 특히 저희가 너무 잘 아는 KBS의 정땡땡 그 언론인은 누구보다 합리적인 발언을 잘 하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저희가 전북 투표율 첫날 온라인 투표율이 17%였거든요. 당에서도 이것만 한번 발표를 한 이후에 합계돼 있는 전체 투표율이었던 37%죠. 37.52%의 투표율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말에 있는 방송에도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호남 지지율이 너무 낮아서 민주당은 호남이 골간인데 근간인 곳인데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곳에서 어떤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하는 당대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그래서 지난 역대 대선 과정 아니 역대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호남 지역의 그 개표 투표 결과가 어떤지만 찾아보려고 무던히 애를 썼는데 그런 결과를 찾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당에다가 이제 요청을 해야 아마 세세한 그 결과표를 얻을 수 있는데 그게 없다라고 해도 지금까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 한번 보람쌤 띄워주셨죠? 역대 전체 투표율만 보더라도 16년 29.8%, 18년 35.6%, 그리고 지난 5.2 전대와 8.29 전대를 떠올려 보시면요. 대선을 앞둔 전당대회였습니다. 이때는 누구보다 당원들이 당대표의 중요성이 중요하고 이 대선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당대표 선거에 대한 이슈가 중심에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대선, 지선 다 패배하고 민주당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힘든 상황에서 치르고 있는 당대표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36.44%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것은 지금 전국 대연 선거 투표율도 들어가 있지 않는 거고요. 대연 투표가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지금 여론조사도 그렇고 아직 그까지 집계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 그냥 평작 한 거예요. 이전 역대 그 선거 투표를 봐도 제가 그래서 국민의힘 것도 찾아봤어요. 작년에 그 재작년인가요? 1년 반 전이죠. 1년 전이나 지금 정확하게 제가 시기가 안 떠오르는데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선출될 당시에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사실상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그 정치인들도 당대표 이준석을 세운 거는 언론인이다 얘기할 정도로예요. 그러니까 언론이다. 조중동에서 연일 이준석에 대해서 홍보하고 그 국민의힘에 새로운 힘이 필요하다라고 새로운 바람을 넣어야 된다라고 난리를 피우면서 했던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권리당원 투표율이 40%를 조금 넘겼어요. 이런 상황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비교한다는 게 너무 말이 안 되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에게 계속 문의가 온 건데 오늘 우리 새날 식구들한테 팩트 체크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전남북에 계시는 어떤 이제 그 권리 당원분이신 것 같아요. 항의를 계속 하신 거예요. 왜 본인에게 투표권이 없느냐 이런 항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답변도 드리곤 했는데요. 저희가 이전까지는 이 휴대폰 하나에 아버지 엄마, 딸, 아들 이렇게 당원 가입을 하신 가족들이 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 전당대회 중간에 들어와서 전대 룰을 휴대폰 하나에 권리당원 하나 투표권만 주자 이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4분이 중복이 되는 바람에 다 투표권이 없는 권리당원이 돼버려요. 그런 것이 제가 알기로 전북에서만 1000여 건이 넘습니다. 근데 이게 투표율 전체의 모수로는 잡히지만 이분들은 아예 투표권에서 박탈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투표율을 낮추는 요인도 되고 해서 저는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면 여러 각도로 문제점들을 찾아내서 국민들, 우리 당원들이 요구하는 부분들, 제대로 수용 못한 부분들 어떻게 바꿔나갈지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좀 덧붙이면 이 작년도에 그 송영길 대표 뽑히는 그 당대표 선거는 정말 초박빙이었잖아요. 홍영표, 우원식, 홍영길 대표에서 33%씩에서 뭐 진짜 깻잎 한 장 0. 몇 프로 차이로 0.4% 간발로 이겼잖아요. 정말 그때는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그때는 보면 전국대 의원 한 명 한 명의 그 저것까지 다 체크해가지고 여론조사를 빌미로 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누가 누구 찍는까지 다 확인할 정도로 정말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워낙 차이가 많이 나서 그것도 영향이 있을 거, 그것도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서울 그 시당위원장이 경선이잖아요 지금. 그죠? 김영우 의원하고 누구죠? 전해숙 의원하고 둘이 경선이야 초박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투표율이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경기는 아무래도 우리 또
이재명 단독 후보의 단독 후보지만 네. 이재명 후보가 또 네. 경기도지사 출신이고 그래서 경기도도 투표율이 좀 더 올라갈 거라는 기대를 해요. 아직도 40%는 남아 있잖아요. 지금 권리당원들이.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우리 전국 대의원 투표율이 90% 넘어가니까 그렇죠. 그것까지 네. 합산되면 높아지죠. 저는 이제 또 한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후보 이제 대결 구도로 봤을 때는 지금 요번에 양상이 2016년에 그 추미애, 김상곤, 이종걸 경쟁했을 때랑 좀 비슷한 양상이에요. 그때 네. 당 내외적으로 이제 추미애 후보가 당선이 거의 뭐 확실시 스타트하면서부터 됐고. 확실시 됐었고 상대적으로 김상곤, 이종걸 후보님들이 좀 약체였던 거죠. 근데 요번에도 이제 좀 지금 그런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20만 권리당원이던 시절인데 그때 투표율이 29.8%예요. 지금은 이제 30% 중반대인 거고 물론 이제 투표율이 높은 것이 좋죠. 투표를 좀 많이들 해주셔야 되는데 이 투표를 하나만 가지고 뭐 민주당 전당대회가 어떤 흥행에 실패했다거나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정당성을 훼손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보수 언론들과 같은 프레임으로 당내에서 공격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태도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남의 권리당원이 41만 명이었어요. 전남, 북, 광주 다 합해서. 서울 네. 경기가 43만 명. 그렇죠. 근데 그 호남 투표율이 30%대가 낮지 않느냐. 이 질문을 호남에 계신 분들도 하세요. 워낙에 그 호남 분들이 매 대선, 지선 뭐 이럴 때 늘 높은 투표율을 보여왔던 분들인데 왜 이렇게 낮냐. 근데 이번에 지선 때 광주시장 선거를 보면 37.7%였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 대해서 민심 위반 현상이 굉장히 크다. 그 뼈아픈 지적 맞아요. 근데 지금 호남의 권리당원의 구성을 보면 각자 총선 그리고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이분들이 경선이 곧 본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치열하고 절박하게 권리당원 모집을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예의상 이웃이니까 뭐 이렇게 가입해주고 하던 분들이 이런 당대표 선거에 그렇게 관심이 크지 않은 그런 작용도 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얘기도 하나 하고 싶고 또 하나 투표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저희가 이번 대선 패배 직후에 가입했던 20만 신규 당원들 지금 누구보다 이 민주당을 다시 살리자라고 포지티브하게 운동을 하는 우리의 개딸들, 뭐 이런 열성 지지자들이 권리당원이 되지 않아서 투표권이 없어요. 그분이 무려 20만이나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 만일에 이번에 투표할 수 있게 했다면 투표율도 역대급이었을걸요? 이런 분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투표율 너무 낮아. 이 얘기는 곧 이재명 당대표를 아주 강하게 추대하고 있지 않다라는 뭐 그런 뭐라 그럴까 흑화시키고 싶은 사람들의 선동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니 제가 실제로 지난주에 그 보수 언론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이렇게 잠깐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보수 쪽에서는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당 대표 선거를 하면서 실수를 많이 할 거로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개항 이제 선거하면서도 네. 뭐 맨날 그 영상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뭐 하나 트집 잡고 뭐야 이렇게 그 벤치에 올라갔네, 뭐 누구를 밀었네, 막 이런 거 맨날 이제 생산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별로 이제 그런 게 생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급기야 이제 어제는 무슨 책에 사인 안 해줬다고 이제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았는데 어쨌든 이번에 당대표 선거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압도적으로 당선될 것이 예측되는 선거였기 때문에 대선과 개항을 선거에 버금가게 이제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실수들을 할 거다 이런 기대를 했는데 의외로 그런 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비판할 꼭지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런 프레임을 갖고 와가지고 지금 막 십자포화를 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저기 푸나님 늘 하시는 말씀인데 보수 어르신 실망하셨어요? 근데 언론에서 너무 조명을 안 하니까 그렇게 기다리고 하시는 분들한테 또 어떻게 보면 실망을 안겨드린 부분이 있네요. 근데 오늘 그 얘기 잠깐 할까요? 굿바이 이재명이라는 책을 쓴 장영호 변호사인가요? 네. 완전히 이재명 후보를 악마로 만든 그런 책인데 그걸 누군가 불쑥 의도적으로 전달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그 책의 제목을 보고 이재명 후보가 사인을 안 한 걸 가지고 또 뭐 언론에서 문제를 삼던데요.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참 치졸하고 저급한데 그래도 이재명이 참 무서운가 보다 그 생각이 들어요. 다시 이재명이다. 책 어떻게 돼서 바로 사인 많이 해주셨을 텐데. 그 책 얼마나 팔렸어요? 꽤 팔렸는데 좀 아직 아쉽습니다. 다시 이재명이다. 지난번에 새날 나와서 그 방송하고 나서 여기 화면도 보이네요. 나가고 예. 여기 새날 방송하고 나서 상당히 많이 제가 또 성과가- 포스팅도 했잖아요. 성과가 열심히. 있었어요. 또 저 윤종훈 팬분들도 위원장이 해주시고. 공저를 쓴 거예요?
본인이 엮었죠. 대표 편집으로. 아, 그럼 저 인쇄가 다 본인한테 들어와요? 저 이제 후배들한테 다 주기로 했어요. 제가 받기로는 했는데 우리 메시지팀 팀원들한테 다 주기로 했어요. 네. 여러분 많이 좀 다시 사주십시오. 이재명 네. 정말 뼈가 되고 살이 될 만한 문구들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네. 추천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최고위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아까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윤영찬 의원이 사퇴를 했어요.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처음에 우리가 예상을 송갑석 후보하고 그 고영인 후보가 사퇴하고 윤영찬 후보한테 몰아줄 거다 이런 얘기들을 좀 예상들을 좀 했었는데 그러니까 나름대로 서울 경기 남은 데에서는 네. 득표력이 있는 분이 윤영찬 후보잖아요. 네. 근데 먼저 발을 빼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아니 들고. 그리고 이제 아마 거기서 크게 예측을 벗어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호남에서 이제 나온- NI 쪽이랑 저거 하니까 호남에서 전남에서 득표율이 전남에서 많이 좀 얻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바닥을 얻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그 당원들의 마음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당내에서 자꾸 소위 말하면 어떻게 보면 내부 총질이잖아요. 저쪽에서 표현이 갖다 똑같은 표현 쓰긴 싫지만 정말로 그냥 계속 반대를 위한 반대 그 뭐 경선 때부터 그랬잖아요. 대선 경선 때부터 그런 상징적인 이제 후보가 이제 윤영찬 후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 호남에 있는 당원분들도 저 철퇴를 가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많이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받으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서울 경기가 남았는데 네. 전국대의원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전국대의원이 남아 있어서 전국대의원은 정말 그 조직력이 지금 많이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투표율도 90% 넘는데 그 앞으로 일주일 동안 남은 기간 동안에 얼만큼 이렇게 저 전국대의원을 조직하느냐가 거의 결국은 이제 판세를 이제 결정할 것 같은데 이번엔 또 전국대의원 투표도 바뀌었죠. 성관이 여신인가 잘 아시겠지만 ARS로 해서 그 28일 날 3시부터 5시까지 그죠 강제 ARS만 되는 거죠, 그것도. 그 2시간 동안만 투표를 할 수 있어서 그걸 모르는 분들이 우리 저 전국대의원 등에 많이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빨리 잘 전파하고 전달해서 득표율을 높이는 게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진단을 해보죠. 우선 윤영찬 후보가 사퇴를 하면서 그냥 사퇴를 하질 않았어요. 송갑석 의원의 손을 들어줬단 말이에요. 송갑석 후보가 호남에서 광주 본인의 텃밭에서 엄청나게 치고 올라와서 지금 박찬대 의원 5위 박찬대 의원하고 0.38%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수도권에 올라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 대의원 투표까지 다 하고 나면 이 결과가 뒤집힐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글쎄요, 저는 송갑석 후보가 광주 전남에서 어느 정도 결집을 하긴 했지만 본인은 속으로 많이 실망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강훈식 후보가 충남이 이제 본거지인데 거기서 17%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지역을 서로 이제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충남 당원들의 어떤 결집도 지역 정치인을 육성하고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광주 전남의 민주당 당원들이 광주 전남을 대표하는 어떤 차세대 정치인을 최고위원으로 이렇게 당선시켜서 성장시켜야 되겠다 하는 어떤 욕구의 결집도는 저는 좀 질적으로 좀 다른 측면이 좀 있다. 민주당의 어떤 본산지로서 본령으로서 호남이 갖고 있는 자부심이 있기 맞아요.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광주에서 22%를 얻고 전남에서 14%밖에 못 얻었어요. 그래서 예. 뭐 체면치레했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좀 있는데 송갑석 후보 본인 속으로는 상당히 기대 이하지 않을까. 굉장히 아쉬운 결과였을 거로 생각을 하고 수도권에 이제 서울 경기가 남았는데 이쪽에 이제 대의원이나 권리당원들 표심이 윤영찬 후보를 기존에 지지했던 이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 표가 송갑석한테 가겠느냐. 저는 좀 그 가능성은 좀 낮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 박찬대 후보님이 이제 지도부에 최고위원으로 좀 안정적으로 입성하는 것이 이재명 당대표 체제의 안정성이라든가 향후 당내 통합과 단결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절박함, 긴장감을 갖고 우리 저 방송에서 이런 얘기도 되나요? 해야 되죠. 그런가요? 박찬대 우리 후보님 꼭 안정적으로 좀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좀 성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저는 뭐 선관위원이라서 함부로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뭐 방송은 또 개인 방송 아닙니까? 예. 아니 수석은 정청래 가고 우리 박찬대 의원 한 표 주시면 지금 순위에서 크게 변화될 건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제 박찬대 모르죠. 그 의원님이 갖고 계신 그 정치 색깔 있잖아요. 이게 이재명이 당 대표가 됐을 때 우리 지도부에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화합하고 통합할 그렇죠. 수 있는 예, 인물? 예, 예.
그러니까 네. 이제 그 박찬대 의원하고 이렇게 많이 접촉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우리 당원분들이 잘 못 느끼실 수도 있는 그래서 영역인데 우리 옆 동네 오빠예요. 아. 교회 오빠. 교회 교회 오빠. 오빠. 너무 좋은 분이시죠. 우리 이재명 따뜻한. 후보님, 이재명 당대표 후보님이나 또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이 예측되는 이분들의 이제 컬러, 네. 색깔, 또 정치 리더십 이 스타일하고 좀 다른 그런 네.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의견이 좀 다른 이런 당내 의원들과 또 다른 그룹 의견이 다른 그룹들과의 어떤 통합 또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 목표를 보고 이제 달려나가게 할 수 있는 힘이 저는 박찬대 최고위원한테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기대하는 바가 좀 남다른 게 있어서 꼭 좀 안정적으로 좀 진입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저도 비대위라서 뭐 곧 사표 낼 거 우리 다 끝날 거예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우리 윤종군 위원장의 그 생각에 동의하면서도 그 우려는 있어요. 어떤 어떤 우려가 우려? 있냐면 지금 아직 권리당원 37%가 남아 있고 예. 전국대 의원이 30%가 남아 있잖아요. 포션이. 그 전국대 의원은 조직표인데 그 지금 송갑석, 고영인, 윤영찬은 이렇게 반명 후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송갑석 후보 지지 선언을 하면서 윤영찬 후보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 반명 진영에서 요거를 기하로 또 뭐든지 대표성. 기승전 이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재명 후보는 런닝메이트 개념으로 출마한 박찬대 후보를 지금 이렇게 제끼자라는 의미에서 결속할 가능성이 대단히 있어 보여요. 그러면 이제 전국대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일일이 다 전화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그 가능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주일 동안 전국대 의원에 대한 조직을 정말로 친밀하게 잘 하는 것이 승패를 할 것 같은데 평택은 전국 대의원이 몇 분이세요? 저희는 69명입니다. 그 저기 안성은요? 57명입니다. 저희 지역은 40명이거든요. 이게 인구 대비 뭐 당원 대비 뭐 이런 그치. 게 있잖아요. 아, 당비를 좀 많이 내야 예. 활동을 좀 많이 해줍니다. 저는 사실은 비대위원 몫으로 더 받으셨군요. 예, 저희 14명 정도가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우리 김현정 위원장이 엄청나게 몸값이 지금 선거에 무거운 분인데 높은 분인데 이제 이유가 뭐 뭐냐?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그 노조위원장 네. 출신이셔가지고 이 전국대의원. 전국대의원 숫자를 1100명 노동대의원이 또 엄청 1100명이 가지고 있습니다. 있거든요. 그래서 몸값이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난 척을 하고 있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선거 잘 치르셔야 돼요. 잘난 척했다는 건 전혀 허위 사실입니다. 아, 농담이고요. 저는 이제 요 대목에서 이 송갑석 후보님에 대해서 뭐 좀 개인적으로도 인연도 있고 그렇지만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이번 전당대회 이렇게 뛰시는 거 보면서 좀 586 그 정치를 대표하는 선배님이신데 좀 정책 비전을 제대로 좀 못 들고 지금 이제 송갑석 그러면 떠오르는 이제 슬로건이 비수도권 후보. 유일 비수도권 후보. 저도 그게 너무 아쉬워요. 이게 너무 저는 이게 후져 보이고 너무 싫더라고요. 이게 전대의장을 했던 분이고 또 이제 광주 전남 지역에서 차세대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충분히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신데 왜 이런 깃발을 들었을까? 이게 노선을 이제 땅을 좀 잘못 뒤졌다 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민생 실용 강하고 유능한 실력 있는 정당 이런 것이 586을 대표하는 송갑석의 깃발이 되었어야 된다. 그래서 좀 다른 좀 스탠스 다른 좀 기치를 걸고 이번 전당대회를 떴으면 어땠을까? 586 세력의 어떤 민생 정치 실력을 내가 보여주겠다. 이재명과 함께 그거를 입증해내겠다. 국민들 속에서. 좋네요. 이런 깃발을 좀 들고 했어야 후배들에게도 좀 귀감이 되고 좀 따라갈 텐데 다른 분도 아니고 송갑석 우리 그러니까 선배님께서 비수도권 유일 후보 이 깃발로 따라오라고 하니 이게 마음이 동해지지가 않는 거죠. 표현이 했어야 과거용으로 얘기하는 거 봐서는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아직 뭐 그건 서울 경기가 남아 있으니까 좀 아쉽다. 아쉬움이 좀 근데 있다. 지금 굉장히 근데 이미 제가 봤을 때는 윤영찬 후보가 사퇴하면서 지지선 단일화 선언했기 때문에 이제 윤영찬 후보랑 등치시킬 거예요. 당원들이. 그래서 그것도 그러니까. 그게 저는 부정적인 영향도 꽤 미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결국은 그 전국 대의원에서 12,000명 정도 넘죠? 전국 대의원에서 16,000명. 16,000명인가요? 16,000명 정도 되는 전국 대의원 선거에서 어떻게 또 나눠지느냐에 따라서 특히나 최고위원 후보가 지금 5위 다툼이 굉장히 네. 치열한데 저는 지금 전국 대의원 선거에 대한
선거 룰이 또 갑자기 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텐데,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전국 대의원 계시면 꼭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8월 28일 날, 아까 우리 김현정 위원장이 얘기했었는데요. 3시부터 5시까지 딱 네. 2시간 동안 당에서 오는 강제 ARS를 받으시고 투표를 꼭 하셔야 되는데, 제 걱정은 이 2시간이라는 게 어떤 사람은 이 2시간에 무슨 일을 꼭 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5번의 강제 전화가 가도 이 전화를 놓치게 되면 투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돼요. 저는 이게 왜 갑자기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최민희 의원님은 또 어떤 방송에서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이게 꼭 뭐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걱정하는 친명계에 뭐 불리한 룰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이전에 온라인 하루 2번의 온라인 투표 기회를 주고 강제 ARS 2번 주고 자발 ARS 1번 주었던 이 기회에 비하면 엄청나게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을 축소시킨 거거든요. 결국은 투표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이제 전국대의원이라고 해서 지금 뭐 지역위원장이 오다 하는 대로 투표하는 시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걸 보면 저는 불리한 쪽이 분명히 누군가는 있을 텐데, 이런 룰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사실 저 혼자 선관위 회의에서 반대를 했거든요. 이것도 오늘 저 혼자. 우리 더원여분 전부 반대만 해. 두분 다 그냥 저 혼자 아니게 찍힐 때 찍혔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변경된 룰에 대해서 좀 이해를 아직도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 룰은 정해졌고요. 전국 대의원들은 8월 28일 3시에서 5시 사이에 이 2시간 내에 꼭 투표를 해야 된다. 예. 근데 좀 전에 저 최민희 전 의원이 이재명 후보한테 그 불리하지 않다라는 거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투표를 낮은 곳에서 박용진 후보가 평균보다 더 얻었다니까요. 어르신도 오히려 많은 지역이고 거기는. 우리가 의미하는 건 그냥 또 저기 투표율 낮은 게 투표율이 좀 낮아질 수 있잖아요. 낮은 걸 또 이재명 후보한테 덤태기 씌울까봐 네. 그게 우려되는 거죠. 뭐 결과는 뭐. 투표 시간이 짧으면 자기가 꼭 당선시키고 싶은 절박함이 큰 그러니까. 절박감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더 사람들이 유리하다니까.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하여튼 여러분, 투표 이제 서울, 경기 그리고 이제 전국 대의원 선거만 남았는데요. 투표하실 수 있는 분들은 모조리 투표해 주십시오. 투표율이 깡패입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은 위기의 국민의힘? 뭐 이런 제목으로 엉망진창 대통령실? 뭐 이런 얘기를 해보자고 하는데요.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국민의힘이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제가 조금 관점을 달리하는 게, 저도 이제 뭐 공중파, 뭐 연합 TV도 출연을 하고 하면서 보면 뭘 느끼냐면, 야, 이 사람들 정말 전략이 대단하구나.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민주당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어떻게 국민들 시선 밖으로 민주당을 내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준석 당대표의 지금 처세를 보면, 억울해서 뭐 대들었다, 기자회견도 했고 싸움을 했다라고는 하는데, 저것도 어떻게 보면 고도의 전략일 수 있겠다는 의심을 계속해요. 왜냐, 이준석이 그 전에 몇 번 가출을 할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대로 대든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억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근데 기자회견도 하고 이런 게 모종의 어떤 이후의 스텝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안에는 김한길이라는 인물이 새롭게 이 전개를 또 개편을 하고자 하는 빅피처 아래 이런 것이 움직이지 않나 혼자 의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민주당 전당대회가 너무 이슈에서 사라지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더 뭐 내용이라고 하면서 자기들 이야기하고 있고, 대통령은 100일 뭐 취임 기념 기자회견을 하면서 쇄신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저는 지금 이 민주당이 빨리 전당대회 이후에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선 다음에는 정말 제대로 된 전략을 가지고 기민하게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의힘 내용과 지금 이준석 대표 뭐 지금 스탠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죠. 대통령실 개편부터 얘기해 볼까요? 이번에 개편한 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개편은 이제 안고 없는 찐빵인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하라고 했던 것은 말하자면 그 제2부속실 신설해서 김건희 좀 사고치고 다니지 않게 좀 해라. 이게 사실은 핵심적인 요구 사항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피해갔고, 기존에 이제 대선 때 대통령실을 이제 축소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2실 5수석 체계인가요? 기존에 맞습니다. 2실 5수석이었다가 요번에 2실 6수석 체계로 변화가 된 거죠.
근데 애초에 이번에 개편되기 전에는 3실 7수석으로 간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정책실장도 신설을 하고. 근데 그렇게 되면 이거 대선 공약 또 이제 뒤집었구나. 작은 대통령실? 예, 그러니까 이런 욕을 먹는 게 이제 두려워서 대통령실 슬림화 공약을 폐기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까봐 좀 애매하게 이렇게 좀 한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국민들이 원했던 것을 다 이제 비껴나간 그런 결과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홍보 수석으로 이제 김은혜 전 이제 의원이 이제 왔는데 오늘도 국회에서 최강 의원하고 이제 한동훈하고 한참 싸웠잖아요. 서로 피의자다 누가 더 이제 그거 가지고 서로 싸웠는데 김은혜가 지금 피의자거든요. 지난 맞습니다. 도지사 선거 때 이제 재산 축소 저걸 했는데 그런 사람을 대통령실에 홍보수석으로 앉혀놓고 국회에서 한동훈은 앉아서 최강욱이 피의자라 못하겠다.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말이 안 아직도 되는 얘기를 재산 신고 예. 축소도 예. 그냥 액수가 아니에요. 저 전 재산보다 많은 액수 13억 이상을 16억, 지금 허위 16억. 16억 16억 5천. 우리 전 재산보다 많은 재산을 허위 신고했는데 전 재산보다 많은 게 아니라 몇 배 더 많은 그거를 예. 누락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축소 한동훈이 신고했는데. 제대로 법무부 장관으로서 인사 권한을 이제 검증 권한을 글로 넘겨줬잖아요. 그랬다라고 한다면 김은혜 홍보수석 가는 걸 반대를 했어야 돼요. 피의자를 청와대 비서실에 앉혀놓고 그러네요. 국회에서 또 딴 말장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실 개편은 뭐 이제 측근들을 갖다가 이제 땜질 처방하는 이런 식인데 사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재편 이것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바뀌고 김건희가 바뀌어라 라고 하는 게 이제 국민들의 핵심적인 요구사항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뇨병이 걸린 환자가 이제 당뇨병이 걸려서 발가락이 이제 썩어 나가는데 의사가 발가락 썩어 나가니까 발가락 잘라야 되겠네? 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이렇게 잠시 이렇게 피해가려고 하는 건데 이번 인사 개편이 어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나 이런 거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늘 비대위 공개 발언에서 예. 이런 얘기했는데 소기의 경읽기 하는 것 같아요. 소기의 경읽기에 이번 인사는 정말 대직이 아닙니까? 그 대통령이 지지율이 20%대로 주저앉은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인사 참사잖아요. 네. 인적 쇄신하라고 그렇게 국민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본인들만 그 아니라라는 거죠. 본인들만. 그래서 그 이번에 그 3명에 대한 인사를 보면 그 윤핵관 더하기 이런 인사 같아요. 그러니까 그 좀 전에 이제 김은혜 그 저기 수석이죠. 홍보수석 얘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저는 이제 뭐 피의자라서 이번 주 중에 뭐 소환될 거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건 그 KT 채용 부정 채용도 또 있어요. 한 건 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뭐 그 저 인사검증관리단에서 제대로 검증하지 않는 그것도 문제지만 저는 이 이면에 이제 사정기관 다 장악했잖아요. 이제 장악해서 본격적인 이제 사정 전국으로 들어갔거든요. 이미 뭐 온갖 것 압수수색하고 그 저기 지금 뭐 전 정권 인사들 막 10명 지금 30명이 수사선상에 있다는 거잖아요. 언론 장악을 하려는 거 아닌가. 그 김은혜 수석을 통해서 이제 언론까지도 장악해서 그런 본격적인 정치보복 수사 이런 거에 대해서 언론을 잘 관리하려는 의도가 대단히 있지 않은가 아니면은 이렇게 피의자를 갖다가 그것도 그 대통령실에 수석을 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난 저는 그런 의도가 뒤에 그것이 오히려 그 의도가 더 우리가 더 좀 경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책기획 수석도 우리 윤종곤 위원장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하면 처음에 얘기했던 자기네들이 한 얘기들이 있으니까 이게 확장시키는 모양새를 안 만들려고 이석 저 2실 5수석체에서 수석 하나 더 신설한 모양이지만 그 정책기획 수설이 옛날에 정책실장인 정책실이었잖아요. 그렇죠, 정책실장. 근데 정책 비서실장 밑에 그 6개의 그 수석 중에 한 명으로 지금 정책기획 수석을 놓았잖아요. 그러면 정책기획 수석하는 역할이 그 내각하고 저 대통령실하고 조정한다든지 또는 그 그렇죠. 청와대 대통령실 안에서 조율하는 건데 같은 그 병행적인 같은 수석 체계에서 그게 과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5수석인데 거기에 네. 경제수석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경제수석하고 정책기획수석하고
업무 분장을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거기에 더해서 다 감이 안 중복되는 오는 거예요. 거예요. 책임 총리 한덕수 총리는 여전히 다시 한 번 더 식물 바지 총리라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실질적으로 그게 그 노정된 대통령실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아니다, 방식도 아니다라는 안 생각이 되죠. 저는 드는 거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그 누구죠? 그 이간섭 수석이죠, 이간섭. 이 네. 사람 그 월성 그 원전 그 반대하면서 수력 원자원 사장 그 사퇴했던 예. 사람이잖아요. 예. 그 산자부 장관 출신인데 혹시 이거 그 뭐라 하죠? 그 저기 무슨 마피아라고 원전 마피아 그 냄새가 좀 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이 정부가 우리가 늘 이제 뭐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관저 공사 특혜 의혹도 그렇지만 기승전 뭔가 이렇게 그 자유를 33번 부르짖고 할 때 보면 그 자유는 그냥 힘 있는 사람들이 마음껏 헤쳐먹을 수 있는 자유 뭐 이런 자유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요것도 그 원전 정책을 다시 이제 강하게 피려고 하는 다시 살리려고 하는 그 기조가 우리 국유재산 매각하는 것처럼 다시 이런 거를 통해서 뭔가 이거에서 또 반사이익이 있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 세력들과 또 연계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조차 막 들 정도예요. 이제는 하도 그런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어가지고. 아니 그 MB 시즌 2에서 더 자잘하게 더 많이 해먹을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오늘 그 민방위 훈련, 을지 훈련 공무원들한테 내렸는데 네. 그 훈련복이 우리 그옷 색깔이 노란색이었던 좀, 게 이상해요. 예. 초코 민트 네. 아이스크림 색깔로 바뀌었습니다, 네, 여러분. 네, 혹시 네. 보셨어요? 봤어. 국가 재정이 힘들다면서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무슨 꼼꼼하게 챙겨 먹을 수 있는 건 다 하려고 애를 쓰는 듯한 모습이 국가 재정이 힘들어가지고 지금 16조 벌려고 국유재산 매각까지 그 좋은 노란자 땅.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재벌 대기업들한테는 딱 13조 법인세 깎아주고. 예. 근데 우리 국민들을 정말 개돼지로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귀의 경읽기, 뭐 돼지기의 경읽기. 거기다가 지금 뭐 복지부 장관으로 나경원 의원 얘기되고 있고, 아, 뭐 그거는 교육부 장관으로 나승일 전 차관 이런 사람들 오면 정말 가갈일 것 같습니다. 전 나경원 의원이 청문회 하는 걸 꼭 지켜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또 그런 기대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인터넷 이제 댓글 같은 거 우리 지지자들 보면 아들 딸 문제 이게 이제 검증이 제대로 안 끝났잖아요. 청문회에 그걸 제대로 청문회에서 하자 뭐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도덕적 검증의 잣대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음. 조국 전 장관의 잣대를 그대로 들이대야 되거든요. 그 맨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게 국회 그렇죠. 현장에서 잘 그러니까 현실화가 안 되죠. 이 또. 윤석열 정부의 내각들은 네. 기본적으로 입시 비리하고 부모 찬스를 쓰지 않으면 후보는 못 올라가는 것 같아. 그렇죠. 그 저기 그 나경원 그 전 대표가 전 의원이 그 청문회 하면 본인이 했던 거 다 까발려주잖아요. 우리 안진골 소장만 13건으로 고발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저 나경원 전 대표가 이거 복지부 장관을 받을까? 청문회가 두려워서 그래서 잘 쉽지 않은 결정이겠다. 내가 고민이겠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려는 했던 건데 그래서 사실은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그렇게 찍어내려고 지금도 뭐 감사원에서 2주 연장했잖아요. 그 저 네. 감사 기간도 그 자리를 그 나경원 아. 그 저기 전 의원을 당대표에 못 나오게 하려고 윤핵관들이 그 자리 보내려고 했고 본인도 저 동의를 했다 이런 얘기들이 한 가지 좀 들리는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계속 버티고 있으니까 이번에 어디든 이제 넣어야겠다. 몇 달 지나면은 더 힘든 교육부 당대표 장관 선거 청문회 되는데 세운다 뭐 이런. 당대표 선거한테 거기 나오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본인은 이제 말 맞다나 나왔다가 괜히 그것도 복지부 자녀들 그거랑 아주 관련이 밀접한데죠. 아, 예, 똑같지. 국민의힘 아주 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마무리하면서 지금 평산마을 경호구역이 이제 좀 확대됐어요. 참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다행이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우리 윤종구 위원장님은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뭐 진작 했어야 되는데 참. 혹시 평산마을 다녀오지는 못하셨죠? 네, 아직은 못 가봤습니다. 좀 지나서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도 사저에서 300m 이내에서는 그 집회 시위가 이제 완전히 금지되는 걸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이게. 네. 예. 뭐 1인 집회 시위 자유가 있기 때문에 헌법에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위해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경호 권한을 이제 그 강화를 한 거죠.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누군가가 이제 집회를 하는데 그런 위해 요소가 있어서 차단을 시켰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완전히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된 것은 아니고 현장에서 경호를 하는 그 경찰 인력들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평산 문재인 대통령 사저에서의 어떤 그런 불법적인 행위들이나 과도한 인신공격적인 행위들을 막으려고 하는 의지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왜 진작에 할 거를 이제서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약간 좀 저희가 의심스럽죠? 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방위적인 전 정부에 대한 그 보복 수사가 막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21일 그 며칠 전에도 노영민 전 실장하고 윤건영 의원 등 10명을 국힘에서 고발했거든요. 고발하고 또 19일 날 국회의장하고 윤석열 그 대통령 만나가지고 뭐 국회 중진협의체 구성한다 이런 얘기 그 자리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 제안이. 맞습니다. 그래서 김진표 의장 좀 힘실어주기 이런 예, 요런 거 하나 이렇게 좀 던져주고 정치 보복 수사 더 세게 하고 또 국회 중진협의체 만들어서 새로 이제 그 선명야당 기치 갖고 이제 그 취임할 이재명 당대표를 견제하기 위해서 하는 그 밑밥 아닌가.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를 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저쪽이랑 똑같이 평가하면 안 되니까 요거만 분리하면 긍정적으로 평가는 하지만 저희가 분명히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 시위하고 있는 시위자들이 자신의 뜻을 뭐 이렇게 표출하거나 어떤 의견 제시를 위한 시위가 아니라 그냥 난동이더라고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너무 유튜버들이. 심각한데 이걸 여태까지 막지 않았던 윤석열에 대한 뭐 공정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않잖아요, 요새. 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성정이 어떤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더 그 민낯을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이라도 뭐 300m라고 뭐 거리를 두게 하긴 했대지만 전체적인 그 시위를 다 막아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럼 저희 오늘 1시간 동안 원외 지역위원장들 핵심 원외들 더원협 식구들이 이제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5천여 분 이상 함께 해주셨고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 저희 한 분 더 좀 강화시킬 생각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부산시당 위원장이 되신 서운숙 우리 부산 진구갑 위원장님도 같이 합류를 하실 거예요. 원래 오늘부터 새로 이제 시작할 때 같이 하려고 했는데 KNN 부산 방송 일정이 겹쳐가지고 오늘은 못 오셨어요. 그 서운숙 위원장님이 오시게 되면 사투리가 또 아주 여러분들 들으시면 뭐 아주 부산 사투리에 또 매료되실 것 같은데요.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 끝 인사하고 마무리할까요, 우리? 선배님. 예, 오늘 첫 방송인데 이렇게 좋아하는 이렇게 우리 동지들하고 위원장들하고 같이 이렇게 방송하니까 좀 좋고 저희는 이제 2024년 4월 15일까지만 원외위원장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언제까지요? 총선에서 당선돼야 되기 우리 원내로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비대위로 참여하면서 6월 10일부터 한 이제 2달 좀 이상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 당이 너무 원내 중심으로 돌아간다. 원내에 계신 분들은 배지를 다는 순간 기득권화돼서 그 판단하는 기준이 완전히 다르더라고. 우리 원내들 우리가 늘 하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리고 당원들하고도 많이 틀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당신과 민심과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좀 일체화시키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내가 더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당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원내들이 같이 하는 그런 워크숍이라든지 토론회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재명 후보께서 그거는 저희 이제 더원협에도 약속도 하신 내용이어서 힘 실어 주실 거예요. 일주일 뒤가 이제 기대됩니다. 앞으로 우리 청취자분들하고 새날 방송 3시에 하는 요 1시간 동안 우리 더원협의 그런 얘기들도 진솔하게 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예, 저는 전에 이제 TV 종편 시사 토론 프로그램 이런 데 좀 나갔었는데 그나마 이제 MBN이나 YTN 이런 데는 좀 중립적인데 근데 우리 중앙당 이제 당직자 하던 후배가 TV조선 채널A 이런 데 무서워서 안 나가려고 한다고 저한테 좀 나가달라고 그래가지고
한 2, 3년 전에 TV조선 그 채널에 이런데 좀 제가 나름대로 전담맨처럼 쭉 나갔었는데 워낙 이제 그 편향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속에 있는 말도 잘 못하고 그래서 좀 아쉽고 그런 게 좀 많이 있었는데 오늘 새날에서 이렇게 편한 분들하고 마음껏 얘기하니까 좀 속 시원한 것도 좀 있고요. 좀 더 이제 우리가 좀 중장기적인 관점이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남영희 위원장도 얘기해 주셨지만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또 이준석 전 대표 이렇게 치고받고 많이 싸우고 있지만 정치라는 것이 가장 긴장과 갈등이 높아졌을 때 또 타협이 되는 게 정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저들의 싸움을 보면서 이제 그냥 희낙낙하고 좋아할 때가 아니고 저들이 극적인 어떤 정치적인 타협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무엇을 무기로 갖고 다음 총선을 이기고 대선에서 정권을 창출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이재명식 민생 실용 정치를 전면화하고 강하고 유능한 실력 있는 정당이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갈라져서 싸우고 있지만 저들이 하나가 됐을 때 그들을 하나가 된 저들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무기가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런 장기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좀 우리가 해야 될 바를 좀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쪽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생각을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각자 지역의, 지역 위원장들입니다. 지금 누구보다 지역 그 주민들과 소통도 발빠르게 하고 열심히 뛰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제 원외 위원장들인데요. 김현정 평택을 지역위원장이 김현정 TV 열심히 하고 있다면서요. 예, 평택 김현정 TV. 예. 평택 김현정 TV 이렇게 예. 치면 돼요? 예. 구독자 몇 명이에요? 지금 12,600명인데요. 여러분 지금 바로 들어가 주세요. 누가 저기 보람님, 보람쌤 나중에 띄워주셔야 나중에 차차 그거 더 홍보하면 저한테 계속 압박을 가했어요. 새날 나오면 나 구독자 2만 명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세요. 저는 안성 윤종군 TV입니다. 여기 바로 붙어 있어요. 붙었구나. 지역구가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네, 남영희 TV는 지금 비번을 못 찾아갔고요. 여러분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더 재밌고 알차게 정치 1번가 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는데요. 오, 인물 훤한 사진은 또 띄워놨네요. 예, 여기서 저희가 마무리할 텐데요. 정치 1번가 계속해서 이렇게 그 구호를 외치는 게 있습니다. 2030년에도 계속대를 100년까지 갈 테니까 이어주세요. 네.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늘 기호 1번만 할 정당이 있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된 기호 1번은 2030년, 2040년, 2050년에도 2060년, 2070년, 2080년, 2090년, 2100년 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1번 민주당의 정권 교체를 위한 연구 공부 방송, 1번 민주당의 정권 교체를 위한 서동요 방송, 정치 1번가 111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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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